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덧니, 삐뚤삐뚤한 치열, 벌어진 이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교정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교정치료를 할 때 치아 교정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턱 교정 수술을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르치과병원 박채희 원장과 함께 턱 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행하는 교정치료, 충분한 상담과 진단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과교정 전문의 박채희 원장과 함께 턱 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턱 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인데요. 네. 교정 치료는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턱 교정 수술은 조금 생소합니다. 그렇죠. 예. 보통 교정치료하면 치아 교정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치아에만 문제가 있으면 치아 교정을 하면 되는데 치아를 담고 있는 뼈, 턱뼈에 문제가 있으면 턱뼈를 교정하는 수술이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 턱 교정을 하는 수술하면 보통 양악수술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원래 이름이 아니고 턱뼈 하면 위턱, 아래턱 두 개의 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턱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다 한다. 그러면 양악수술이 되고 아래턱이나 위턱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한 턱만 수술을 한다. 그러면 편악수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턱 수술 교정이 필요한 거죠? 치아 성분, 그리고 치아에 문제가 있으면 치아 교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골격성 부종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뼈의 모양이나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뼈를 교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린 시기, 성장을 가지고 있는 소아 청소년기에 어느 정도 성장 조절을 해보면 그때는 뼈를 좀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성인이 다 되어버리면 뼈가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성인에서 골격성 부종교합이 심한 경우에는 턱 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성인이 되고 나면은 뼈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수술이 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턱 교정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턱 교정 수술을 하면 이제 종류별로 있겠지만 보통 잘 알고 있는 주걱턱. 턱이 쭉 나와 있고 위에 턱은 들어가 있는 거꾸로 물리는 그런 네. 주걱턱을 고치는 수술이 있고요. 반대로 아래턱이 많이 못 자란 무턱의 경우에도 턱을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얼굴 전체를 봤을 때 턱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게 되면 얼굴이 전체가 틀어져 보이는 안면 비대칭이라는 그런 것도 치아를 담고 있는 뼈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교합을 맞추려고 하면 그때도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윗치아랑 아래치아가 닿지를 않는 분, 네. 열려있는 교합이라고 해서 개방교합이라고 하는 골격성 개방교합의 경우에도 악교정 수술이 동반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양한 종류의 수술이 네, 있는 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턱 교정 수술을 할 때 좀 사각턱이거나 아니면 네, 네. 턱과 좀 가까운 광대뼈가 많이 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이제 골격성 부종 교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치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얼굴 뼈까지도 비심미적인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한 번 수술을 할 때 주변 부위까지도 예를 들어서 광대뼈나 턱 끝이나 네. 그리고 이 얼굴 라인에 있는 턱, 사각턱 이런 부위까지도 같은 곳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수술할 때 본인이 고치고자 하는 부위까지 한꺼번에 고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말씀하신 이런 수술들은 네네. 먼저 성형외과를 떠올리기 쉬운데 네. 이런 수술을 치과에서도 하나 보죠? 성형외과 하면 이제 모양을 고치고자 하는 거, 심미적인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교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뼈의 위치를 옮기는 수술이다 보니 교정과 그리고 교정과에서는 치아 교정을 담당을 하고 수술을 하는 치과 영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치과 구강 아간면 외과라는 곳에서 악교정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수술도 이제 치아 교정과 연계되어야 되다 보니까 교정과에서는 이제 진단 검사를 하고 그리고 치료 계획이나 수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술 시에 이제 교합 형태를 저희가 형성을 해서 이제 협의 진료를 통해서 구강외과에 전달을 하고 또 구강외과 의사와 협진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제 마무리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강외과, 교정과 이렇게 연계되어 네. 있는 협진을 통해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말로 들으면 그래도 수술이라서 조금 겁이 나는데 네, 네. 수술 없이 그냥 교정 치료만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요. 수술 안 하고 교정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네. 그런데 뼈의 위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치아를 아무리 이동을 해도 뼈를 맞출 수가 없다면 네. 그때는 이제 수술이 동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않고 교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술 안 하고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라고 하지만 수술을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상 교합인데 안 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씹는 기능이 저작 기능이 좀 저하가 될 테고요. 네. 그리고 치아가 올바르게 물리지 않기 때문에 치면이 좀 마모가 심해요. 그리고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뼈도 좀 높고 잇몸뼈에 손상이 좀 나타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턱 근육이나 인대가 부착되어 있는 턱 관절에도 통증이나 소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등 저작계 전체의 네. 건강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턱 교정 수술만 했어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보통 교정 치료와 동반을 하는가요? 수술만 해놓으면 이제 치아가 삐뚤고 이제 골격성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악궁이 틀어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네. 수술만 했다고 해서 맞물림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치아는 치아대로 어느 정도 교정을 해야 하고 뼈는 뼈로 이동을 해서 맞추는데 수술하고 나서 치아 이동이 반드시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교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네.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수술은 하나의 뼈의 이동이라는 도구일 뿐이고 전체가 교정이기 때문에 치아 교정 그리고 수술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럼 턱 교정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제 편악 수술이냐 양악 수술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편악 수술의 경우에 이제 입원 기간만 본다면 2, 3일 정도 걸려요. 네. 그리고 양악 수술에서는 3일에서 5일 정도 입원을 하고요. 근데 입원 후에는 이제 붓기도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씹는 기능이 아직 회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 벌리는 연습이 시작되는데요. 빠르면 2주째 입 벌리는 연습을 하고요. 네. 개인 상태에 따라서 3주 때 하시는 분도 있고 4주 때까지 입 벌리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회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술 때에 뭐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얼굴에 좀 붓기가 있는 정도이지 뭐 일상생활을 못하고 외출을 못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턱 수술을 받지 않고 턱 수술이 필요하면은 수술을 받는 게 좋은데 네, 네. 이게 언제 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적합한 시기가 있나요? 딱 정해진 시기는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 기간 그리고 회복 기간을 낼 수 있다. 네. 그러면 언제든지 성인기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장 문제 또 군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능 끝나고 직장 가기 전 네.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에 그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선호가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수술을 하려면 그 전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검사를 하고 수술 전에 시행되는 술전 교정을 이미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네. 시기가 가장 선호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치아 교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치아 교정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본인이 치아에만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고 턱뼈에까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이제 교정과에 오셔서 정밀 진단 검사를 해보고 본인 경우에 맞는 치료법을 제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 교정 전문의 박채희 원장과 턱 수술 교정을 동반한 교정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은 약 26개의 뼈와 수많은 관절, 인대, 신경, 또 혈관이 복잡하게 조화를 이룬 섬세한 인체기관입니다. 또 우리 몸을 지탱하고 보행이나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발에 이상이 생겼을 땐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민섭 한의원 신민섭 원장과 함께 스포츠 손상과 족부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 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스포츠 손상과 족부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우리 몸에서 발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요? 발은 우리 몸을 지지하고 걷게 해주는 근간이 됩니다. 발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장기이거든요. 심장에서 보낸 혈액을 발에서 다시 위로 올려 보내주게 됩니다. 이 발의 기능적인 기능이 흐트러지게 되면 혈액순환 저하라든가 심장의 기능 저하, 그리고 고혈압 혹은 수족냉증과 같은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발의 균형이 틀어지게 되면 무릎, 허리, 목, 어깨에 충격이 가게 되면서 네. 2차적으로 무릎의 퇴행성 병변이라든가 허리에서의 골반의 뒤틀림 혹은 목 디스크, 만성 두통과 같은 병변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평발이라고 부르는 발 있잖아요. 네. 박지성 선수도 이걸로 유명하고. 네. 평발이 뭐고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네. 이 발의 아치가 무너진 것을 평발이라고 하게 됩니다. 발에는 두 개의 아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종축으로 길게 있는 종축 아치가 있고 또 하나는 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횡축 아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 발에 무리가 오게 되면 이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평발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이 아치가 무너지는 원인으로는 되게 유전적인 닳는 거죠. 이런 경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력 저하라든가 혹은 발가락에 보면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가 무너지게 되고 또는 체중 증가라든가 혹은 노화 때문에 이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엄지발가락 주변에 보면 이제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죠. 발가락에 변형과 통증이 생기는 무지외반증이 생기게 되고 발바닥 한 가운데에서 통증을 느끼는 이제 족저근막염,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발 뒤꿈치 쪽에 보면 아킬레스라고 하는 힘줄이 있습니다. 대개 이 크게 세 가지가 발바닥에서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네. 무지외반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건 왜 발생하는 거죠? 네. 이 무지외반증은 뼈가 휘는 게 아니라 네. 엄지발가락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관절의 변형이거든요. 되게 발가락에서의 통증 혹은 신발을 신을 때라든가 걸을 때 엄지발가락 쪽에서의 통증이 생기면 이미 이 염증성 변화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무지외반증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 초기 치료를 놓치게 되면 점점 관절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네. 이미 발가락이 많이 변형이 오고 나면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 말고는 딱히 치료법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무지외반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근에는 이제 20대 젊은 여성들도 무지외반증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대체적으로 너무 이른 나이 때 힐을 신는다거나 너무 볼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래 서 있는다거나 많이 걷게 되는 경우일 때는 최대한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면 족욕이라든가 발 마사지도 도움은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초기 치료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엄지발가락을 지지해주는 근육이나 인대에 어떤 경직이 오게 되면 이 경직된 근육 자체가 발에 변형을 일으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침을 통해서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가 염증 반응입니다. 엄지발가락을 보면
빨갛게 나타나거나 부종, 발적이 동반이 되는 이런 경우일 때는 염증이 동반이 된 거거든요. 반드시 냉찜질을 해주고 이 염증 반응을 치료를 해주는 소염 작용이 있는 약침 치료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뭐 운동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발바닥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발바닥 통증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이 발바닥을 보면 발가락에서 발 뒤꿈치로 연결된 근육이나 인대가 있거든요. 이거를 보통 족저근막이라고 합니다. 네. 이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속적 혹은 급작스러운 충격이 오게 되면 근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으로 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발바닥에서 생기는 통증의 대부분은 이 족저근막염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주 증상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디디는데 좀 찌릿하거나 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에서 찌릿한 통증이라든가 혹은 뭔가 뻣뻣한 느낌을 든다면은 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 발바닥 통증의 주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보편적으로 족저근막염은 이제 발의 피로이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을 늘 하던 사람도 평소에 하던 것보다 많은 운동을 했거나 또 안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운동을 했거나 했을 때 이 근막에 팽팽한 장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발바닥 제일 뒤축에 보면은 종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네. 이 뼈에 이 근막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주로 통증이 집중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영 발차기입니다. 이 수영 그런가요? 같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는 이 체중 부하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수영을 하는 동안에 계속 발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좋고 또 하나가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면 골반 축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허리나 골반 축의 어떤 틀어짐이 의심이 된다 싶으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골반 교정 추나요법을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골프공 있죠. 골프공을 바닥에다 놓고 발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 네. 그럴게요. 네. 그러면은요, 그 한의원을 내원하게 되면 족저근막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 족저근막염은 사실 만성적인 질환이면서 굉장히 재발성이 높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치료법과 또 운동법들이 있지만 사실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치료법은 되게 간단한 편입니다. 단순한 편인데 이 족저근막의 염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이 염증 반응을 치료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네. 보통 한의학에서는 이제 복약침이라 그래서 이 근막의 염증을 치료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복약침 그러면은 많이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네.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이 복약침은 이 유효 성분만 추출을 해서 주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족저근막염 외에 또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족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보편적으로 이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종아리 밑에 있는 이제 아킬레스 힘줄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을 수술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보통 종아리 안에 아킬레스건 쪽에서의 염증 반응이 시작이 되면 대개는 욱신거리는 통증 혹은 어떤 당기는 느낌 그리고 쥐나는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어떤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근육에서 수축이나 이완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심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치료를 하게 될 때도 이 염증 반응이 있게 되면 이 염증 반응을 먼저 치료를 해야 저처럼 파열을 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사실 한의학에서 어떤 발을 치료하는 원칙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발 주변에서의 경직된 근육, 인대, 힘줄 이거를 침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경직을 풀어주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염증이 있는 그 부위에 이제 염증 반응이 있는 부분을 복약침이라든가 혹은 소염약침 같은 약침을 이용을 해서 염증 반응을 감소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사실 발은 너무 편해도 혹은 또 너무 혹사가 돼도 문제인데 결국 관건은 단련이거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예를 들면 조깅, 수영과 같은 걸 통해서 발을 좀 강화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싶고 만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의 피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자기 전 5분 또 일어나서 5분 정도는
이 발에 투자하십시오. 이 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발의 건강을 유지를 한다면 만성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족부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기분이 울적해진 적 있으시죠? 사람의 기분이 온도, 습도, 일조량에 의해 좌우되는 이유는 기분을 좌우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일조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지나치게 졸리거나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는 동시에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류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